한국사무소에서 일하는 박연희 소장입니다. 아침에 여기 도착하면서도 제가 좀 긴장했는데요. 지금 부산 시장까지 들어오시고 나니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난 만큼 정해진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클레이라고 하는 이클레이 익숙하실까요? 이클레이는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글로벌 조직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주로 다루는 이슈는 지속가능 발전이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이름은 이렇게 영어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 이클레이 이렇게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짧게는 이클레이 그렇게 부릅니다.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어제 급하게 슬라이드에 추가했는데요. 지금 브라질 벨렘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제30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 여러 관심을 갖고 보시겠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죠? NDC죠. 세계 모든 당사국들이 지난 전차 글로벌 모니터링해서 여러 가지 보완하라고 국제사회가 요청한 것을 반영한 그 다음 NDC에 제출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30차 당사국 총회에 제출된 그 NDC의 총합은 파리 협약이 정한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까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그거를 다 모아서 분석한 그래프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보긴 봐야 되겠죠? 이건 파리 협약 이전에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건 첫 번에 냈어요. 2016년에 낸 NDC는 이 정도 경로였는데 이번에 낸 걸 총합해봤더니 이만큼쯤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정도는 기존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NDC를 회원국이 내긴 했으나 그 목표가 어느 만큼? 우리 글로벌 기후 목표 뭐죠? 2도씨죠. 그리고 1.5도씨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합이 2.6도 이상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후행동,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기후행동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진행 중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뭐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도 지속가능성의 핵심 이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해서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큰 틀은 기후행동, 회복력 얘기할 때 더 큰 틀에 있는 건 뭐죠? 지속가능성이죠. 그럼 지속가능 발전 우리 얘기하는데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틀은 뭔가요? 저는 그 핵심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긍정적 발전인가 라고 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됐던 1992년에 유엔은 글로벌 유엔 총회를 열어서 소위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고 그것의 결과물로 21세기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21세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199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지방정부가, 연구자로서의 내가, 공직자로서의 내가 지속가능 발전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활동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1992년에 지속가능성이 공공이 실현해야 할 중심 가치라고 합의하고 채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엔은 누가 회원이죠? 이클레이는 지방정부지만 유엔은 국가대표단이 하는 거죠. 즉 이미 유엔은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유엔 회원국이 정부가 합의해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미 채택한 공공의 우선 책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가능 발전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가진 슬라이드는 조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랑 다르긴 하지만 큰 맥락엔 큰 차이가 없고요. 요 제한된 시간 동안 모든 슬라이드를 다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목대목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시면 맥락이 이어질 거여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논의했지만 지속가능 발전
1992년에 이렇게 채택한 이후에 계속 점검회의를 통해서 지금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2015년에 채택하고 2030년까지는 이 2015년에 발표한 이 목표를 유엔 전 세계가 합의해서 책임 있게 추진하자고 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 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이 17개의 목표 안에는 기후변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기후변화도 제대로 하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행 목표를 정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엔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 우리나라는 뭘 했죠? 지속가능 발전 기본 법을 국제사회의 맥락에 맞게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요. 새 정부가 발표한 1, 2, 3 국정과제 안에도 123개의 과제 중에 저 15번에 지속가능 발전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국정과제는 이 용어가 조금 특이하죠.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고, 그 세부의 내용에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추진했던 체계로 복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지방정부의 책임도 담고 있어서 이미 여기에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혹시 기획부서에 계시나요?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전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환경부에 있다가 이미 국조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도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이미 80%가량이 지방정부로 옮겨가 있고요. 광역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 수립한 수는 이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논의하는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요소도 지속가능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방정부가 수립해야 되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책임있게 이행하도록 하면서 소위 VNR이라고 부르는 국가의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라고 하는 걸 발표된 이후에 단 한 차례밖에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냈을까요? 북한도 한 번은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속가능 발전 새로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보고서를 올해 혹은 내년에 만들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국가가 보고서를 내면서 지방정부도 보고서를 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은 어쨌든 유엔의 합의라고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계획으로 국제 정책으로 채택됐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기 위한 노력을 보고서, 그 다음에 소위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고 하는 유엔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은 이미 1992년 회의를 준비하면서 소위 UN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그 회의의 결정 내용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과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합의하기 전에 1992년에는 소위 이렇게 9개의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을 유엔이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정책 결정할 때 유엔이 결과 문서를 합의하기 전에 이 이해 당사자 그룹의 목소리를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여기에 명시한 9개의 그룹은 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어서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정책과 관련된 어떤 결정문을 만들 때 우선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정부도 이 9개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정부는 공적 주체이기는 하나 유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와 똑같이 옵저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목소리를 투영하죠. 그래서 이 클레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클레이는 유엔이 만든 소위 유엔 의사소통 프로세스 중에
세계 지방 정부들의 목소리를 유엔 결정 과정과 연계하기 위해서 1990년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는 지방 정부들이 지속 가능 발전 정책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하지만 지방 정부의 목소리를 유엔의 정책 결정 과정에 투영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과정에서도 이 그룹별 활동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이런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LGMA 그룹, 지방정부 그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지방정부들이 당사국에 요청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지방정부의 국제 협력 활동 중에 중요한 것, 그래서 이 클레이는 국제 정책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방정부의 리그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책적 함의 그리고 정책적 여건을 변화하는 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나라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 추진 여건을 개선도 해야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결정되는 정책 과정 중에도 그런 정책 결정을 통해 정책 추진 여건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30년 이상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 1992년 당시에는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이 클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는. 그러나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대단히 많은 지방정부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고 그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네트워크로 활동하면서 국제정책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그런 활동은 기후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롭게 추진되려고 하는 플라스틱 협약 이런 과정 중에 공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도 뭐예요? 이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할 때 이해 당사자 참여를 하지 않는 건 반쪽짜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고려할 때는 적어도 유엔이 정한 이 정도의 그룹은 고려하자고 하는 게 일정 정도의 기준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9개의 그룹을 유엔은 9개의 주요 그룹, 소위 9 메이저 그룹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룹이 9개밖에 없나요? 어느 그룹은 메이저고 어느 그룹은 마이너인가요? 이런 비판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주요 그룹들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9개의 주요 그룹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그룹들, 특히 풀뿌리 조직,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시니어 그룹 이런 목소리들도 투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9 메이저 그룹이라고 지칭하던 용어도 이렇게 M 메이저 그룹 앤드 기타 이해 당사자 줄여서 MGOS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부 시절도 지금 국조실에서도 이해 당사자 그룹과의 소통을 얘기할 때 MGOS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해 당사자 그룹 연계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는 과정에도 이 클레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이 같이 연대하면서 국제정책 활동을 이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엔에서 무엇을 했다고 하면 국가가 1차적으로 그걸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약속이 채택된 이후에는 이해 당사자 연계라고 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됐고 그 이후부터는 특히 9개의 그룹 중에 공적 주체인 그리고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적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국가는 국가 보고서로 얘기를 하지만 지방정부도 소위 이런 지방 단위의 지역 단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엔과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생겼고요. 기후변화 협약의 경우도 지금은 지방정부가 국제정책의 핵심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멀티레벨 액션 이렇게 얘기해요. 다양한 층위의 정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의 행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유엔 협약 3국 차원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하시게 될 자연과 관련된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도 거기에서
이 국가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때 지방정부 리더의 회의를 같이 개최하면서 국가가 국가 단위의 전략을 수립할 때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활동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하는 요청을 공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행사장에서는 지방정부 행사 열리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도 생물 다양성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G7, G20 회의하잖아요. 그때 U7, U20 이런 회의해요. 이때 U는 어반이에요. 어반. 그래서 국제협력, 특히 국제정책협력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트랙과 지방정부의 트랙이 공히 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고 중요한 회의에 국가의 정상들이 있는 곳에 지방정부 트랙이 없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지방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정책이 국제정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지만 현장에서 일할 때 그런 인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이 지방정부 네트워크에서는 17개 유엔이 발표하긴 했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이행돼야 될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역의 필요를 잘 아는 지방정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17개의 유엔 목표도 결국은 도시에서 이행돼야 될 과제고 아무리 소극적으로 해도 12개는 지역에서 실천돼야 될 과제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맥락 안에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지역의 지방정부의 보고서들도 유엔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도 이미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지역 지속가능성 보고서 소위 VLR을 한 도시들이 벌써 이렇게 늘었어요. 자, 여기 혹시 이 6개 도시에서 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자, 이렇게 국제무대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논의하는 장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주목하고 유엔도 국가의 이행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활동 내용들도 세계와 공유하도록 하는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 발전에서 왜 지속가능한 도시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거죠. 우리 행성을 부르는 말 여러 개 있지만 뭐죠? 도시의 행성, 이미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7개 굉장히 중요한 걸 뽑아라. 그럼 그 중에 에너지, 해양 이런 문제와 함께 도시를 뽑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적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도시에서 성공하면 성공, 실패면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요? 왜? 지표 중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은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절반 이상의 인구가 산 지 벌써 20년이 지났고요. 이제 2050년이 되면 아무리 소극적으로 잡아도 70% 이상 인구가 살면서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GDP도 만들고 그거에 대한 해법도 찾아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지역에서 그런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공적 책임 주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지방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의 측면에서도 지역 큰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엔의 약소국 100개 이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난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도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들은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책임이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도시는 뭘까요? 여기 연구원에서도 협업하셨는데요. 지속가능한 도시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답을 하셔야 될 숙제이나 정교한 완전한 정답을 찾아가기까지 이 클레이가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 5가지를 도시 안에서 실현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게 이클레이가 회원과 소통하는 목소리입니다. 제가 구구절절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 5개의 추진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누가 거기에다가 힘을 주어서 이런 뿌리에서부터 이게 잘 자양분을 받고 자라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꽃피워질 수 있나요? 바로 정치적, 정책적 의지 없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 중에서 보면 그중 하나로 이클레이도 회복력 있는 도시를 꼽고 있습니다. 이클레이가 얘기한 5개 미션이고요. 근데 이 회복력 있는 도시는 여기 보니까 충격과 스트레스 이런 말 쓰시더라고요. 재난과 사회적 충격이 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측하고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충격이 닥쳤을 때 그걸 잘 흡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충격을 극복하고 회복해서 원래의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갖춘 도시, 이거를 회복력 있는 도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력은 이클레이는 2010년부터 Resilient Cities라고 하는 회의를 구성해서 10년 동안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 이때는 회복력이란 단어가 아직 많이 나와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회복력 있는 도시를 주제로 얘기했던 글로벌 첫째 무대가 바로 이 레질리언트 시리즈였고요. 이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러서는 소위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발전을 대체하는 도시로까지, 용어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클레이는 이 10년간의 회의를 거쳐서 2020년부터는 그 제목을 Daring Cities라고 하는 주제로 바꿔서 지금까지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Resilient Cities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의 회의 결과를 집대성에서 나온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Resilient Cities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 주제는 지방정부가 정책 주체로서 국가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의 토대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과학과 정책 연계, 그 다음에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세션과 그 내용도 굉장히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깊은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후변화협약 방사동 총회장에서는 지방정부 허브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지방정부 리더들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브라질 정부는 이번 캅을 실천하는, 이행하는 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은 바로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서 아직은 지역에서 지방정부들이 무엇에 주목해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시리즈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위 회복력을 위한 도시, 레질리언트 시티스의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토대가 오늘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주제의 회의를 이곳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열어주신 이광재 매니페스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매니페스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좀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박연희 소장님을 비롯한 또 오늘 우리 주석수 연제구청장님, 또 정용래 유성구청이죠. 유성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또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소장님 말씀에도 계셨지만 사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17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요즘은 그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걸로만 좀 환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 그 지구촌 전체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도 삶의 질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느냐, 안전하게 그리고 이 조화롭게, 그러면서도 이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 이런 것을 포함을 하는 것, 아주 포괄적인 이 발전 전략이라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발전 전략을 지금 공식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지방정부도 다 그런 목표와 비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개념을 좀 다르게 쓸 수는 있어도 적어도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지만은 국가든 지방정부든 목표는 국민과 시민들의 행복이고, 그 행복한 그 사회를 또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이 포용성과 조화, 또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안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그 중심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걸 저희 나름대로 해석한 개념이 부산의 15분 도시 정책인데요. 사실은 이 개념은 N분 도시 정책을 쓰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파리에 이제 그 파리 대학의 모레노 교수가 창안을 해서 파리부터 15분 도시 정책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뭐 멜버른은 20분 도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도시는 7분 도시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각자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그 모레노 교수가 우리 부산의 15분 도시 정책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많은 도시들의 그 정책들 가운데. 그러면서 자기 책에도 한 챕터에 우리 부산 케이스를 좀 썼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부산은 파리는 이걸 자전거나 보행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삶을 도시가 이룰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이 두어졌다면, 우리 부산의 15분 도시 정책은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저는 제가 사회학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인간의 행복은 결코 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좋은 사회적 관계의 바탕 위에서만 행복이 실현될 수 있고, 또 그 좋은 사회적 관계는 좋은 환경, 자연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좋은 환경 속에 당겨져야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관계의 회복 또는 관계의 질적 고양에 중심을 두고 15분 도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라고 했을 때, 이 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또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실현도 고립된 상황에서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한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표와 이런 비전과 함께 이제 수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죠. 15분이라는 건 걸어서 15분일 수도 있고, 또 자전거를 타고 15분일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5분일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라는 게 걸어서 15분은 굉장히 짧은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15분 내에 가능하면 걸어서 또 자전거를 통해서 또 마을버스를 비롯한 가까운 교통수단을 통해서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생활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부산은 한 60여 개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15분 도시 권역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그러면 좋은 사회적 관계, 좋은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게 할 거냐. 부산의 지형적 특성 가운데 굉장히 큰 매력과 장점은, 우리 부산은 7개의 비치와 10개의 산과 2개의 큰 아름다운 강, 세계적인 강이 흐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걸어서든 자전거를 타면 산속을 들어가거나 바닷가를 걷거나 또는 강가를 걸을 수 있는 도시예요. 이 장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대도시의 삶이면서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이것을 이제 굉장히 저희는 주목을 하고 그것을 확대 강화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저희가 갈매길이 부산 전역에 278km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 가면 올레길이 있지만 부산은 갈매길이 있어요. 그 부산의 갈매길도 매력 덩어리입니다. 산사와 함께하는 갈매길도 있고, 또 바닷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걸을 수 있는 갈매길도 있고, 해안을 걸을 수 있는 갈매길도 있고, 낙동강의 억새를 볼 수 있는 갈매길도 있어요. 이런 어떤 갈매길들을 저희가 278km를 구성을 해서 그 가운데서도 대표 갈매길을 10개 이상 선정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 갈매길로 시민들을 더 많이 인입을 하고 또 관광객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그래서 걷기 좋은 도시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생활 속에서도 부산이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산복도로가 많고 이게 도시가 이제 전쟁 이후에 이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이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한계지만 그런 면에서도 이제 걷기 좋은 그 도로를 더 많이 이제 확충하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또 공원을 아까 홍보물에서도 봤지만 지난 4년간 저희가 시민공원이 한 100만 평 되는데 그것의 27배를 저희가 공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가능한 한 많이 늘려서 시민들이 어쨌든 자연과 접하게 하고 또 물론 이게 공원이 는다는 건 그만큼 그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최근에는 국립공원으로 우리 금정산이 보호구역이 아닌 산이 도심의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정산부터 백양산까지 전부 국립공원이 돼서 생태보호도 하면서 시민들이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간을 활성화하고 또 이 15분 생활권 내에서는 우리 시민이 원하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일단 즐거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돼야 인간의 행복이 올라갑니다. 이건 뭐 행복심리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행복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앵커 시설들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 앵커 시설은 우선은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것은 순수히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구현한 건데 들락날락이라고 하는 어린이 문화복합 공간을 저희가 시청 1층에 우선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어린이 문화복합 공간은 단순히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라 그 안에서 디지털 체험도 하고 또 디지털 교육도 받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그 도서관과 스스로 찾아보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아이들끼리 뛰어놀게 만들고 아이들끼리 서로 친하게 만들고 그리고 원어민 영어 교실 같이 자기들이 필요한 학습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기획으로 한 것입니다. 종합적인 그야말로 복합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시청 1층에 들락날락만 하더라도 그건 좀 대형으로 만들었는데 33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거를 부산시 전체에 107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 시설을 107개를 만들어서 생활 권역마다 촘촘히 지금 넣고 있고 200개까지 저희가 늘리려고 하고 이 들락날락 안에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와서 즐길 수 있고 아이들하고도 놀고 어른끼리 담소를 나누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저희가 작년에 UN 태평양 이사회가 주는 그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분야에서 70여 개국 경쟁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앵커 시설이고 또 이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고령층 이용을 많이 하는 문화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훨씬 더 다양화하고 거기가 그 노인들도 여러 가지를 즐기고 배우고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또 촘촘히 만들고 지역마다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고요. 또 운동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고령화를 다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고령화 사회를 건강하게 맞이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즐겨 하도록 해야 되고 그 운동을 하기 위해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촉진하고 또 그 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저희 부산시가 전국 광역 정부가 지방 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체육국을 따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천국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목표라서 그걸 통해서
뭐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파크골프든 러닝이든 최근에는 특히 러닝이 굉장히 인기이기 때문에 러닝이든 또 어싱 챌린지 같은 바닷가 길 걷기든 또 해양 스포츠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 그 동호회 프로그램들을 촉진하는 이런 걸 해서 저희가 4년 전에 생활체육 참여율이 64%였는데 지금 8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도 유지하고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도시의 삶의 질이 또 도시의 이 시민들이 집이 아니라 나와서 이용하게 되는 공적 공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포용의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복지나 소득이나 이런 거 일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포용 정책을 써야 되지만 시민들이 공적인 공간에 나와서 그분들이 자기 처지에 관계없이 최고의 시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공적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공공인프라를 만들면 되게 그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또 여러 가지 그 신경을 좀 들쓰거나 이렇게 해서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그것을 그 공적 공간의 수준을 높이 가져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시장 관사로 전통적으로 써왔던 거를 제가 관사로 안 쓰고 그 시민들에게 돌려주면서 그것을 새로운 공적 공간으로 진짜 힐링하고 또 학습하고 또 문화적인 그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정말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도 안 돼서 33만 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인입을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정말 그 삶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곳곳에 만들고 뭐 시 전체로 봐서는 우리는 특히 관광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좀 하이엔드의 문화 시설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대도시의 인프라 가운데 특히 이게 안정과 포용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병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중요한데 팬데믹을 우리가 겪었지만 이 팬데믹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촘촘히 사실은 저희가 여전히 부족한 게 지역 필수 의료가 부산 같은 대도시가 서울에 비해서는 아직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서울에 비해서 우리도 5개의 대학병원과 상급병원만 20몇 개가 있지만 여전히 그 응급체계나 또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채워가기 위해서 지금 달빛 어린이병원부터 시작해서 새로 이제 공공 어린이병원을 짓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적어도 의료의 기반과 이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공공의료원도 저희가 하나인데 지금 3개까지 늘리 서부산의료원은 지금 짓기 시작했고 침례방문까지 공공병원화가 되면 공공병원 시스템도 3개로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지역마다 그걸 할 수 있으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저희 구체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뭐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했듯이 결국은 이 15분 도시 정책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가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 더 인센티브를 주고 예를 들어서 행복 마일리지 같은 걸 저희가 만들어서 스스로 돕는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희가 기회를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축적하게 만들고
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입니다. 우리 세계자원봉사대회도 부산에서 열렸지만 앞으로 이 자원봉사대회, 자원봉사의 기능을 그 자원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활동과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자원봉사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은행을 예비적으로 구축해 놓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 은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또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고받는 자원봉사 교환체제죠. 이쪽에 직접적인 노동의 교환체계, 서비스의 교환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구축을 해서 저희가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특히 지금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금융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또 우리 동네 ESG 센터 같은 것도 그린어워즈상을 저희가 받았는데 환경 분야의 오스카상이라는 그린어워즈상을 받았는데 우리 동네 ESG 센터가 대표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저희가 모아서 주로 이제 노인들이 많죠. 노인들이 폐플라스틱을 모아서 그것을 자원순환 방식으로 새롭게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주고 그럼 파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코끼리 공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정한 소득도 얻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자원봉사와 일자리가 결합된 모델이죠. 그래서 아이들 또 환경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2개를 시범해봤더니 이거는 정말 도시 전체에 확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가 16개 구군에 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그걸 더 확장을 해서 저는 제 생각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60개 생활권역마다 우리 동네 ESG 센터가 있으면 좋겠고 ESG 센터도 일종의 공장형 ESG 센터하고 그 작은 ESG 센터 이런 걸 좀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태적 사회적 관계 회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의 그 익명성과 메마름과 과잉 스트레스 이런 구조 저는 서울의 삶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부산은 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대도시이면서도 그런 어떤 생태적인 또는 사회적 관계를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도 대비를 하고 또 이 삶의 질도 높이고 시민 만족도도 높이고 최근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과거에는 그 정도 수치가 잘 안 나왔는데 우리 부산에서의 그 시민들의 삶의 그 질이 저는 저희가 이런 노력을 계속 15분 도시를 계속 확장하고 하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끝으로 15분 도시 정책도 그렇고 다른 정책 지속 가능한 개발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이게 다 정책이라는 게 축적의 성과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일관된 비전과 목표 아래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런 축적의 성과 속에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고 진화가 필요하고 또 진화를 하되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공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15분 도시 정책도 제 임기 동안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누가 리더십을 하든 좋은 정책들은 계속 쌓아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지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돼야 되고 계속 쌓아가고 진화되는 정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